주제로 사단법인 후바카 한국지역발전센터의 이창근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창근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우증권 팀장,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경기도청 서비스산업발전위원, 대구광역시 투자자문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사단법인 후바카 한국지역발전센터의 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모두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창근입니다. 아까 한스태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 자리가 지난번 토론회처럼 어떻게 보면 하남시를 더 좋게, 더 발전하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민간 가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간에 우리 하남시 행정이나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이래 지역의 위정자들이 지역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함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다 이런 곳을 같이 끌어나가는 게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토론회가 어쨌든 우리 지역 언론을 대표하는 하남신문, 하남방송 주체로 해서 정기적으로 어쨌든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이어진다는 아주 뜻깊은 자리에서 지난번에는 우리 하남시 경제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하남시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함께 공유를 했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남시의 자원봉사에 앞장서시고 어떻게 보면 하남시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런 분들이 다들 오셨는데요. 그것만 보면 우리 하남시는 사실 대한민국 230개 지자체 중에 최고 1등으로 가야 됩니다. 200개가 넘는 자원봉사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과연 고생하시는 만큼 효율성이 없고 우리가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될지 그런 데 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하남시와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공무원분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오셨으면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제 학계에서는 사실 한 수년 전부터 주장이 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시정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복지재정 한계와 민간자원 활용 방안입니다. 말씀 들으시는 것처럼 복지재정이라 그러면 어쨌든 정부 예산이라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복지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끊임없이 늘어난 게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 정부는 보편적 복지라는 거, 누구나 다 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거였고, 또 지금 야당이든 우리 자유한국당은 선택적 복지라고 해서 복지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을 거치다가 한 5년 전부터는 거의 우리나라도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 재정은 한정이 돼 있고 한계가 돼 있고, 그런데 복지 수요는 끊임없이 늘고, 그래서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가 왔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게 결국은 민간 자원을 우리가 같이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고요. 자, 먼저 이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정부 세출, 정부의 지출 총액인데요. 어쨌든 우리 정부는 2018년도에 무려 예산이 급격히 늘어서 430조 가까이 지출합니다. 430조 가까이 지출하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거의 500조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DP는 1700조, 1800조씩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GDP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재정 규모는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사회복지 재정이 31조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크고, 근데 그 사회복지 재정을 기능별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봤더니 사회복지 재정 중에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이나 아니면 노인 청소년 쪽 이런 쪽 예산은 약
11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 비하면 어쨌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남시 예산을 볼게요. 정부 예산은 430조인데 하남시의 올해 2018년도 지출 예산은 총 규모는 4,500억 수준이에요. 하남시는 굉장히 미약하죠. 그런데 지난 토론회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남시가 4,500억 수준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재정 자립도, 그러니까 하남시의 지출에서 하남시의 세입으로 하남시가 벌어들여서 충당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31개 시군 중에 하남시가 7위예요. 7위. 그건 왜 그러냐?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미사의 부동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지 하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뛰어난 지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 4,500억을 1년에 쓰는데요. 4,500억 중에 일반 회계는 4,300억 수준이에요. 나머지 특별 회계라는 건 뭐냐? 목적이 정해져 있는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자원봉사 부분만 하더라도 일반 회계에서 모든 게 지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기금은 하남시가 약 한 230억 정도 수준을 조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금도 역시 노인복지기금, 보험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렇게 그 성격에 맞게 기금도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업성 예산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심지어 노인복지기금은 1년에 한 3천만 원 지출하고요.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한 218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은행에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효율적이지 못한 집행이라는 것이죠. 자, 하남시의 상황이 이렇고요. 자, 하남시의 세출을 또 분류해 봤어요. 우리 정부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사회복지 수준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정부 규모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크듯이 하남시도 역시 전체 4,500억 중에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예산이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가장 큽니다. 사회복지 안에서 역시 하남시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 지원은 굉장히 미약해요. 161억, 261억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예산과 하남시의 상황을 이제 본 거고요. 자, 하남시는 이제 민간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 예산 중에 민간 이전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각종 사회복지 단체들은 민간 단체에 정부의 사업을 어쨌든 해라는 그러한 뜻에서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간 이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500억 정도 수준인데 이 가운데서 사회복지시설의 법정 운영비 보좌가 한 115억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한 64억 원, 사회복지사업에 지출되는 건 전체 한 530억 중에 한 180억 정도 수준입니다. 크진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실제 이제 여러분과 같은 자원봉사자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원봉사자분들한테는 자원봉사센터, 하남시에도 있죠. 하남시 재단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한 연간 올해 기준으로 한 6억 5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한 5천만 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1365 관련된 금액이니까 크지 않고요. 자,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실제 하남시에서 배정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봉사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회원분들이 각계 지출해서 각계전투처럼 그렇게 해서 지출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외부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 자, 근데 하남시는 200개가 넘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또 그 봉사단체가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이제 관리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모두가 다 재정 지원을 받느냐?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런데 실제 하남시의 일반 회계에서 직접 재정을 지원받는 단체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뭐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제한군인회, 자율방범, 해병대 전우회, 어머니 자율방범, 주민자치,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문화예술단체, 자율방재단 등은 직접 보조를 받아요. 그 외의 자원봉사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의 컨트롤 하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자,
앞에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 예산을 뜯어봤어요. 정부 전체 예산과 하남시 예산을 봤을 때 어쨌든 사회복지가 굉장히 커지는 바람에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자원봉사나 이런 실제 사회복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크지 않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문제의 출발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생겼냐? 그러면 저는 단언코 학자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외환위기부터 발생했다. 외환위기부터 고착화 된 양극화가 지금 벌써 한 30여 년, 20여 년 이어져 왔고 20, 30년 이어져 온 게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거는 과연 의문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구조적인 문제가 됐죠. 자,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이미 보편적 복지로 이미 우리나라도 전환이 됐고 예산이라는 게 한번 재정 지원한 다음에 그걸 다시 걷어들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자, 복지 재정은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느냐? 기울기가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 아예 수직으로 극단적으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럼 복지 재원의 조달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치권이든 정부에서 논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부담 중복지를 갈 거냐? 아니면 고부담 고복지를 갈 거냐? 그러면 결국은 정세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뭐예요? 정세는 쉽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의 문제 출발점이 복지 재원의 조달 문제와 복지 자원 집행이 과연 효율적이냐? 그리고 민간 복지 자원 집행이 과연 중복성이 없느냐? 이 중복성이라는 얘기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수많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있는데 그 수혜자가 개인이든 단체건 예를 들어 단체라고 할 경우에 그 단체의 장이 우리 일반 기업에 영업하듯이 영업을 잘하면은 중복성의 수혜를 끊임없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받죠. 각종 민간 사회복지 사업자들한테 받죠. 또 여러분들과 같은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받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겨울철 되니 어느 지역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는데 언론에 난 게 이제 어르신들이 김치는 좀 그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누구나 다 자원봉사, 겨울철 자원봉사 그러면 김장. 그러니까 김장만 갖다 주니까 김치는 좀 그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쌀은 좀 그만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중복성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바스라는 학자가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1982년에 외국에서는 민간 자원은 정부 자원을 보완하거나 또는 대체를 해야 된다. 이미 벌써 한 30년이 넘어서 벌써 이런 주장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고민하에 민간 협력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자원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자원봉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 자원이라고 하는 법령, 이 법령에 의해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라고 하는 여기 법령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제3섹터 또는 공동체에 속해서 모금을 하시거나 후원금을 받으시거나 사회복지 지출 재원을 지원받아서 결국 현물 봉사를 하시거나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자원은 정부가 하는 것도 있고 기업이 하는 것도 있고 시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과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건 개인이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기업사회공헌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기업사회공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라는 게 1970년부터 이제 막 발현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중화학공업이 생기고 이러면서 대기업이 생겼는데 그때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사회공헌을 하라 그랬더니 방위성금 이제 다들 들어보셨죠? 방위성금, 재의연금, 이웃돕기성금 이러한 성금 낸 걸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돈 내고 이제 할 일 다 했다는 거였죠. 대기업이. 근데 이제 90년대부터는 대기업도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것과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것, 즉 대기업도 기업의 평판 리스크라는 거,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스스로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데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대는 더 진화했어요. 대기업 스스로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아예 사회 문제도 해결하겠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기업이 기후변화,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나서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이론 모형이 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정당하게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는 아주 고전적인 신고전주의 그런 당연한 시장 질서에 따른 돈을 벌었으니까 법만큼 쓰라 그런 데 대한 모형이 있고요. 또 기업가는 자선적인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윤리적인 모형이 있어요. 그 다음 정치적인 모형이란 거는 기업이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정부 정책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 자 기업의 주주와 기업의 오너와 기업의 종사자들끼리 같이 해서 한번 하자 이런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사회투자 모형이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돈을 버니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사회 환원하겠다 그런 모델인데 우리나라는 자, 이 세 가지가 중복되어 있어요. 돈을 벌었으니까 그만큼 정당하게 또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신고전 모형과 기업이 자선가적 입장에서 윤리적인 모형과 지역사회에 투자를 하겠다는 지역사회 투자 모형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사회공헌은 많이 진화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이슈 해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날. 자, 근데 기업은 사회공헌이 한계가 뭐냐 물으면은 자기들 스스로는 두 번째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싶어도 비영리 민간단체건 자원봉사건 같이 파트너십을 구성할 이러한 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파트너를 못 찾아서 많이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들은. 그런데 그 얘기도 맞아요. 맞는데 또 그 이면에는 또 어떤 게 있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얘기가 달리 말하면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00개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10,000개가 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수많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기업에 와서 후원해달라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만다는 거죠. 기업 스스로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자체가 기업들이 애로사를 얘기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 이해도 되지만 기업 스스로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업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하려고 해요, 요즘. 기업 스스로.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직원들끼리 지역에 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예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업 재단이? 의료재단, 장학재단. 근데 또 우리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쳐요? 세금, 회피수단. 실제 재단을 설립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집중 났습니다, 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이 피해가 오는 건데요. 기업과 정부 간의 복지사업 교류가 한계가 있고 또 기업 사회공헌 자체적으로도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중복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자, 우리 지역에 지역 아동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취약계층이든 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하겠다는 대기업이 10대 재벌 기업 중에 4개 정도가 겹쳐요. 그 정도로 기업 입장에서도 준데 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이나 수혜자 입장에서는 줘서 좋아. 중복이 되는 게 좋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효율성이 남발되고 중복성이 남발된다는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기업 사회공헌 금액을 한번 볼까요? 2015년도 기준이에요. 원래 2018년인데 정경련에서 2015년 기준으로 발표한 게 가장 최근 자료예요. 자, 기업이 정경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수도 많은데 이 조사에 응한 기업이 25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255개 기업이 응했는데 255개 기업이 2015년도에 사회공헌 했다는 금액이 2조 9천억입니다. 아까 정부 재정이 어땠습니까? 정부 재정 따지면 엄청났죠. 그죠? 자, 기업 재단은 62개 재단이 있어요. 2015년도에 기업 재단에서 집행한 사회공헌 예산이 3조 4천억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기업은 취약계층 지원에 거의 1조를 써요. 기업재단은 의료보건에 3조를 써요. 이 얘기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하남에서 가장 가까운 저기 아산병원, 이 기업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산병원은 기업이 아니에요. 재단이에요. 재단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다 받아요. 그러한 또 삼성의료재단, 그렇기 때문에 의료 쪽이 가장 많고 기업재단이 나머지는 인색한 거죠. 취약계층은 불과 745억.
그죠? 근데 아까 우리 하남시만 보더라도 얼마였어요? 하남시 전체 예산이 4,500억인데, 그죠? 근데 사회복지 쪽의 예산은 불과 뭐 100몇십억 수준이죠. 그죠? 근데 기업은 이 정도로 엄하고, 정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31조였는데 31조 중에 연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나머지 취약계층 이런 거 따지면 1조 남짓 이런 수준이었죠. 근데 기업 깡그리 모아서 사회 공헌했는 거 봤더니 정부 예산의 취약계층 예산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미 예산 구조에서는 정부를 능가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미. 자, 사례를 좀 소개해 볼게요. 자, 기업 사회공헌 중에 조금 특이한 것들이 뭐냐? 자,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있어요.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일자리 창출.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국회에서 막 싸우고 하는 게 일자리 안정자금 그래가 최저임금이 상승됐는데 최저임금 상승된 부족분을 주겠다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3조 원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률이 한 50%, 54%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또 10%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아마 6조인가 7조 책정을 했는데 그거 지금 싸우고 있어요.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게 일자리인데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니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을 책정하는데 자, 기업에서 똑같이 일자리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빵, 제과 기술훈련 시켜서 제빵사를 양성하겠다는 거죠. 이런 게 기업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자, 두산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시설에 참고서 운영비 문화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요. 왜? 두산은 두산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 못지않게 주고 있죠. 자, 그 다음 SK는 방과 후 학교라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도로 또 SK에서 방과 후 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4개 지역 90개 학교. 이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 사업에 민간이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신한은행은 또 어떤 걸 하느냐?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에게 대기업과 임금 격차. 자, 이건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종사자들한테 대기업과 임금 격차 줄이기 위해서 임금 격차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매칭으로 중소기업에 일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펀드를 들면은 그게 매칭으로 목돈 마련을 해주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신한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몇 가지 사례를 드렸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복지 사업에 민간이 이렇게 뛰어들고 있고 아까 금액적으로 보셨지만 민간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자, 그다음 또 특이한 케이스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재단인데요. 자, 기업재단 아까 말씀드린 의료 사업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취약계층 열악하다 그랬죠. 근데 기업재단도 보세요. 기업재단도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이라고 미래에셋 대우증권을 인수한 회사죠. 자,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또 여기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삼성복지재단이나 삼성생명공익재단이나 서남재단은 기업재단에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어요. 자, 정부에서도 요즘 유치원 문제 생기니까 공립유치원을 늘리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서도 재단에서도 사회복지 사업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례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어쨌든 말씀드린 바처럼 정부의 복지 사업에 이미 민간이 상당 부분 진출해 있고 정부의 일과 중복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특이한 거 보면은 자,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은 소방관 경찰관을 타켓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소방관 경찰관의 순직 유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순직 유자녀들은 정부에서도 물론 연금이 나와요. 나오는데 또 재단에서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요게 재밌는 겁니다. 자, 기업 재단이 하도 이제 욕을 먹다 보니까 재단의 자산은 풍부한데 왜 재단은 아까 보신 것처럼 너희들 의료재단에 이런 데는 돈을 3조씩 쓰면서 취약계층에는 돈을 안 쓰냐 이래서 기업재단이 많이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업재단에서 자산 대비 지출액을 공개를 안 해요. 개별 재단이 정경련에서.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2013년도 연구한 자료에
마지막 남아있는 최신 자료인데, 그러니까 2011년 기준으로 보셔도 되는 게 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 게, 자산 총액은 예를 들어서 뭐 1조가 넘어요. 근데 총 사업비는 자산 총액 대비 총 사업비 기준은 95%, 62% 되는 데는 다 의료재단이 있는 데고요. 의료재단이 없는 기관들은 다 보세요. 2%, 1%, 2%, 3%. 총 자산 대비 사업비 수준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결국 기업이 사회공헌 하겠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 직접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는 어떻다? 그만큼 안 한다는 소리냐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재단의 최근 자료예요. 아까 개별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개별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전체 규모를 묶고 봤더니 2011년에 평균 자산이 70개 기업재단의 평균 자산이 한 1,000억 수준인데 2015년도에는 평균 자산이 1,100억으로 늘었어요. 이 얘기는 기업의 재단의 평균 자산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비는 그만큼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기업재단의 사회공헌이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운영 방식은 파트너십은 보세요. 2015년도에 파트너십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단체와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같이 하는 이러한 거는 굉장히 미약해요. 13%. 하지만 자체 사업 비중은 48%나 됩니다. 거의 50%에 육박하죠. 근데 일반 기부, 아까 보신 것처럼 연말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든 어디든 성금을 내고 끝내는 그러한 비중은 38%. 그러니까 기업 사회공헌이 파트너십으로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다. 이게 이제 수치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 사회공헌이 이렇게 미약한데 왜 그러냐 원인을 살펴봤어요. 자, 내부 기업에 종사하는 사회공헌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자기들은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요. 근데 단기 성과 평가를 위주로 하고 내부 임직원이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뭐냐?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외부의 선심선 지원 요구, 즉 파트너십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사회공헌이 저해된다 이런 원인들을 짚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공헌에서 고려할 사항이 뭐냐? 운영시 계속 중요한 거는 파트너십을 선호하는데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있는 데를 파트너십으로 선정하겠다는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하남시든 여러분들이 하남시와 아니면 하남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원봉사를 더 확대하고 더 키우고 효율성을 기하고 외부와 함께 민간 파트너십을 구성하기 위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남시의 부족한 예산을 보셨고 정부의 부족한 예산 못지않게 그럼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민간의 기업의 자원은 굉장히 많고 기업 재단의 자원도 많은데 이러한 자원들을 정말 우리가 흡수해서 끌어들이려면 결국 시는 시대로 노력을 해줘야 되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자원봉사단체에서 기업에 가서 어디 자원봉사를 해달라 하면은 거기서 이러한 전문성이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 10,000개가 넘는 단체가 있는데 어디를 줄지 몰라서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문전박대 당하겠죠. 그죠? 그런 거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지방정부가. 그러려면은 지방정부가 아까 본 것처럼 기업에서 아까 사례를 봤잖아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 이런 사회보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 이전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요 정도밖에 못 하는데 우리 기업과 같이 하면 이걸 키워서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데 대해서 우리의 찾아야 될 답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간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민과 관이 정부, 공공부문과 사부문, 기업 부분과 여러분들 같은 민간 비영리 부분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파트너십으로 함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파이도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예산의 중복 낭비도 방지하고 함께 참여하자는 게 민간 파트너십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보편적 복지는 주장하면서 단순한 반민반관이 뭐예요?
기업이 기부하고 말듯이 여러분들과 같은 단체, 사회복지단체에 정부는 민간 이전을 해서 돈을 줬으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에 7억이라는 돈을 줬으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오 하고 하남시는 뭐예요? 맨날 성과 위주로. 왜? 행정안전부에 지방 230개 지방자치단체 평가해서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양쪽으로 숫자로 늘리고 질보다는 몇 번 했냐, 쓰레기 줍기, 인원 몇 명 동원했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럼 과연 민간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냐. 아까 기업의 사업들도 봤고 복지부의 사업들도 다 봤을 때 자,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들, 긴급복지 사업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같은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현물 지원, 시설 보강 사업들, 어린이집 문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과후 학교, 사회적 일자리.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시고 계신 일도 상당히 많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민간 협업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미 기업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하남시 사업 볼까요? 자, 우리 하남시 사업은 복지 사업이 딱 두 개 과에서 존재해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자, 복지정책과에서 자 보면은 자 다른 거보다도 자 푸드뱅크 운영을 민간 이전했어요. 근데 이것도 예산이 얼마밖에 안 돼요? 2억 정도. 그 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이 얼마? 1억 한 5천 정도.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는 얼마? 10억. 결식아동 한 7억. 소녀가장은 얼마? 저는 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가장이 하나면 없나 싶었는데 없지 않더라고요, 숫자가. 근데 90만 원. 자, 이러한 하남시의 예산들도 우리가 사업들도 결국은 민간 협업을 통해서 키우고 하남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자, 사업은 이렇게 한번 뽑아봤고요. 그래서 민간 협업은 자 같은 얘기인데 복지 자원의 집행을 효율성을 증대하고 중요한 거는 똑같은 사람이 여러 군데서 영업 잘해가지고 많이 받는 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사각지대 없애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산 집행의 중복성도 정부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과 관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줬는데 민간에서 또 준다? 그것까지 이제 같이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중복성이 없어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정된 복지 재원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역할을 미리 해줘야 된다. 이게 결국은 우린 답을 어디 찾자? 기업이나 기업, 재단의 사회공헌에서 답을 찾자는 것이죠. 왜? 그쪽에서도 파트너십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 공유를 기반해서 한정된 복지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원을 최대한 끌어내야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지방정부와 지역, 재단, 법인,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어떻게 문전 박대 당하기 일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 민간 부분의 기업들은 자기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끔 사회복지 사업, 사회공헌 사업을 해요. 근데 이들은 정부의 복지 사업과 일치가 되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셨잖아요. 정부의 사업도 민간과 같이 하는 중복되는 게 많다면 과감히 민간에 넘겨서 민간 이전이니까 존재하니까 아예 사업 자체를 넘길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코디네이터들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들이 같이 움직이면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중요한 거는 기업의 재단의 복지 사업 수행 방식은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데 차츰차츰 대상 수를 늘리든지 지역을 늘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은 단기 일회성에 그치질 않아요. 단기 일회성에 그칠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건설 같은 경우. 그거는 그 지역에 하나 건설해주면 말아요. 그런데 장기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 해야 될 사업은 소녀 가장 지원 같은 경우. 그 동일한 아이가 성장해서 클 때까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되는 그런 지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한 기업의 장점은 우리가 정부가 받아들여서 같이 민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지정기탁과 같은 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지정기탁을 하면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기업도 지향을 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간 협업에서는 지정 기탁보다는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거.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제가 언제든지 중앙정부에도 끊임없이 주장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마련돼 있잖아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랑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중앙정부에도 예전에 용역을 하면서 발표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그럼 수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수혜자를 그냥 넘버링을 1, 2, 3, 4, 5를 매기듯이 그 수혜자가 누구로부터 언제 육하원 측에서 어느 때 누구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아니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를 사회 공헌을 하려는 사람이나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어디서 많이 받았으니까 얘는 그만 가야 되겠다. 얘는 적게 받아서 이쪽에 가야 되겠다. 이 시스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안 되면 우리 하남시부터 마련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할머니가 언론에 대고 인터뷰하시면서 김치 좀 그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그 김장김치도 지원 못 받는 할머니도 존재하실 거거든요. 우리 하남에도.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분을 찾아 나서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행정비용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IT 강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이 핸드폰,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는 이런데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정부 보호를 하는 선에서 공개를 한다면 그런 행정비용도 줄이고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손쉽게 찾아서 자원봉사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아까 민간 협업을 갈 수 있다는 사업인데요. 자, 지역 아동센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이쪽에 사선으로만 돼 있는 이쪽은 오로지 정부 지원만 받는 지역 아동센터예요. 이렇게 사선이 대각선으로 겹쳐져 있는 이 지역 아동센터는 정부의 지원도 받고 민간의 지원도 받는 센터예요. 자, 이들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우리가 민간 협업을 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는 현행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긴급복지 사업과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현물 지원, 시설 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1번 부분은 정부만 영역만 지원받는 단체예요. 2번은 교집합이죠. 정부도 받고 민간도 받고 3번은 민간만 받는 단체예요. 자, 마지막 4번은 정부나 민간은 어느 곳에서도 못 받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이런 4번에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심지어 제주도의 어느 단체는 정말 사회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을 위해서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정부 돈이 예산이 통과돼서 정부 예산이 나올 때까지 그 지역의 아동들이 겨울 한 달 정도 추운 방에서 자고 이랬다는 그런 사례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각지대가. 자, 또 어린이집. 자, 이거는 민간 보육이에요. 민간 보육이 영역은 굉장히 커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정부 영역은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 민간 정부 기업 정부 영역이 작은데 기업 재단이 이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이라면은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그러한 직장 보육 어린이집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자, 마지막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자, 가운데 이 원이 전체 사회복지 사업지 민간 협업이 가능한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할게요. 2번을 딱 잘랐을 때 자, 2번은 어쨌든 균형점이에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인데 자, 그 영역이 재원의 영역이든 사업의 내용의 영역이든 민간 쪽이 더 치우치다면 이거는 이제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격이 정부의 영역이 더 크다 그러면 민간은 철저하게 3번 영역에서 보완제로만 기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러한 그림의 사각지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논의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중앙 정부에 하는 틀대로 아주 정해진 루틴대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분들도 결국 양적 자원봉사에만 치중하고 그러니까 쓰레기 줍기니 인원동원이니 이런 데만 치중이 됐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민간 협업이 안 됐고 중복성이 떨어졌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봉사자들의 인센티브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외국은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다른 얘기인데 VIP 마케팅을 해요. 우리 윤인사님도 계시지만 금융기관들이 자산이 많거나 거래 실직이 많은 고객들한테 VIP 라운지 이용해주고 수수료 감면해줘요. 외국은 안 그렇습니다. 역으로 저소득층한테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줘요.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수수료를 징구하고. 자, 그것처럼 근데 우리 세제 혜택은 정부에서 저소득층한테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는 존재해요. 하지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민간협업이라는 큰 틀을 앞두고 민간 자원을 끌어들여서 이걸 키우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가려면은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실질적인 하남시 안에서의 세제 혜택이라 뭐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방정부 논의해야 될 출발점이라 보고요. 정부평가 족쇄를 탈피하자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이제 장기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퀄리티가 높은 자원봉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이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업한테 갔을 때 떳떳하게 기업이 하남시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들, 하남시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 오케이 자격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다음 지역 언론이라는 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처음 서두에 강의하면서 제가 가버넌스라 말씀드렸는데 지방정부 하남시도 이제 하남시 전체 경제 규모를 끌어가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면은 지역 언론 중심이 돼서 이러한 민간 협업이라는 부분을 같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거죠. 지역 언론을 함께. 그래서 지역 언론의 힘을 빌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자, 그다음 지역 언론이 또 좋은 게 뭡니까? 자, 민간협업 그랬는데 신세계가 과연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일시적으로 성금은 낼 수 있겠죠. 아까 우리 기업사회공헌의 모델 보셨죠? 일시적으로 조금 했을 수 있겠죠. 그건 장기지속적인 안정적인 그런 사회공헌을 같이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더군다나 신세계라는 커다란 성장 동력을 또 우리 스스로 내쫓았어요. 그런데 김포가 순식간에 그 틈을 타고 첨단 물류센터 유치하겠다고 해서 땅까지 제공했다고 났었어요. 김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게 지방정부가 지금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민간 자원봉사도 끌어대야 될 상황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요즘 하남시도 지역화폐를 하겠다 그러는데 아까 지방재정 보셨죠? 4,500억 수준에 우리 취약계층이 한 100억 정도 남짓 가는데 지역화폐단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지역화폐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온누리 상품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남시 전용 온누리 상품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상품권 형태로 종이로 발급이 될 수도 있고 카드 형태로 발급될 수도 있어요. 자, 그거보다는 우리가 오늘 민간 자원을 끌어들여서 민간 협업을 하자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키우자고 얘기했어요. 복지 재원의 부족을 채우자. 복지의 부족한 재원을 채우자고. 자, 그러면은 지역화폐 하남시 재정 규모에서 지역화폐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겠어요? 많이 해봐야 100억일 겁니다. 복지에 취약계층이 지원하는 게 110억인데 지역화폐에 100억 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상품권을 만드는 건데 그걸 왜 하냐 이거죠. 그걸 한다고 해서 과연 지역 경제가 살아나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저는 지역 카드를 주장합니다. 자, 지역 언론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하기 위한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사와 아니면 우리 신협도 있고 하남시 23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칭 하남 지역 사랑 카드. 그 카드 소비 금액의 일정 부분이 우리 아까 기금 보셨죠? 노인 기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200억 전체 기금 모아놓고 다 재우는데 그런 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역으로 리턴을 받으면은 그게 하남시의 복지 재원으로 마련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매칭으로 조성한다면은 기업의 재원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체 이름으로 CJ 도너스 캠프라는 게 있어요. CJ 도너스 캠프는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하는 특화된 단체예요. 물론 CJ 이재현 회장이 만든 재단입니다. 재단인데 제가 CJ 도너스 캠프에 10만 원 내죠. 그럼 CJ 이재현 회장이 CJ의 수익에서 10만 원을 매칭해서 냅니다. 그럼 20만 원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불특정 다수 소액 기부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시죠? 사랑의 열매 연말에. 사랑의 열매는 연말에 기업들이 대기업이 삼성 얼마 냈냐가 제일 기준이에요. 삼성이 1,000억 냈으면 그 다음부터 나라비가 딱 씁니다. 줄이. 2위 재벌은 800억, 700억, 600억, 300억, 400억. 실제 자료를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CJ 도너스 캠프는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들 10만 원짜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3만 원짜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 원짜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모델이에요. 자, 지역화폐를 왜 만드냐 이거죠. 그 돈은 차라리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더 할 수 있게끔 차라리 하남시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 7억 줄 걸 70억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그리고 그걸 무기로 해서 기업의 민간 자원을 끌어들이는 협상력으로 이용하든지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카드라는 게 오히려 우리가 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원봉사를 위해서. 자, 신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다 쫓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장시간 이어졌는데 어쨌든 우리는 복지재원이라는 부분은 이미 대한민국도 굉장히 커졌어요. 커졌고 이미 중복지 시기로 갔고 중복지에서 이제 고복지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정세를 안 하고는 해결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남시도 이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복지의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과 같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재원의 중복성은 중복성대로 또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또 사각지대는 사각지대로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되고 더 효율적으로 민간 자원을 정부 복지 재원의 대체제나 보완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라도 아니면은 지방 정부와 지역 언론이 함께 해서 지역에 이미 신세계라는 대기업은 존재해요. 그죠? 아니 신세계라는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제 하남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성장 동력이 들어와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하남시 여러분이 특색 있게 하는 자원봉사하고 똑같이 자원봉사를 그런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데 기업은 파트너십을 못 구해서 못한다는 내부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자는 것이죠. 이것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